우리나라는 9월 9일 날 서울에서 동시만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동시만기에 이제 상황을 좀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 지금 삼성전자 이제 갈 거야 그래서 강력하게 배팅을 하면서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좀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주춤하면서 멈춰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급하게 빠졌을 때는 급하게 올라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빨리 빠지면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늘 모신 분은요,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시장이 참 지난주 힘들었었는데 네. 올해 이번 주 들어서는 이제 좀 안정화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급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V자 반등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계속해서 이 상태에서 횡보로 갈 것이냐 네.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네. 일단 이번에 하락의 이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일단 쉽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시장이 그동안에 계속 올랐던 것은 하나는 돈의 힘, 유동성이라고 표현하는 돈의 힘이고 하나는 경기 회복의 힘, 요 기대, 요 두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뭐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고 항상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돈은 계속 풀었고 경기는 회복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골디락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경기가 회복해서 확장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이 균형점을 맞추는 건데 그러면 한쪽이 유동성을 좀 줄이려고 하는 것이고 또 경기가 안 좋으면 유동성을 보강하는 것이고 이렇게 균형점을 맞춰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이에서 최근 들어서 미국의 경기 지표, 중국의 경기 지표들을 보면은 다소 둔화되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분기에 피크아웃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잠깐 2분기에 피크아웃 치고 3분기에 좀 둔화되는 게 아니냐, 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런 의식들이 좀 가지고 있었어요. 이러는 가운데 7월 FOMC 회의 의사록이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 테이프링 빨리 한대.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돈하고 실적인데 이게 어느 한쪽에 교현점을 맞춰야 되는데 실적도 둔화가 된다고 하는데 테이퍼링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겁을 먹은 거죠. 시장이 그래서 지난 2주간 흔들렸고요. 그런데 미국의 상황을 보면 신고지수 다시 찍었죠. 그렇죠. 전 세계의 돈이 미국의 블랙호프처럼 빨려 들어간다.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 시가총액 50% 이상이 미국에서 지금 차지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이제 아주 강하니 미국은 이제 차치하고 우리 시장을 얘기를 하면은 그 사이에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있었고 그리고 외국인 매도 후에 기관들의 매도가 있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개인들의 다목적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단기 급락을 한 거고요. 단기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7에서 8% 빠진 거는 꽤 큰 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율 반등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반등이 좀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게 현재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여기서 V자형 반등을 줄 것이냐 아니면 뭐 반등을 좀 하고 그다음에 멈출 것이냐 아니면 추가 하락할 것이냐 이 세 가지 경우에서 항상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등을 했다가 박스권으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오늘은 몇 가지 그림을 좀 가져왔는데 일단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지 않을 수 있는 이제 수급적 측면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수급을 보면요. 외국인 수급의 차트를 보면 이제 이게 어떤 데서 이제 자료가 나온 걸 그냥 제가 떠온 겁니다. 외국인들이 최근 지금 화면 보시면 아랫부분에 외국인들의 최근에 2010년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분율이 가장 낮았을 때가 언제냐 보면은 2010년도에 31.75%가 있었고요. 2015년도에 31.74% 두 번 정도가 31%에 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오고 그다음에 다시 올라오고 그랬는데 지난 8월 16일 기준 정도, 8월 18일 정도 돼 있네요. 8월 18일 기준으로 봤을 때 32.7%예요. 그리고 나서 또 대거 매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31% 정도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이제 왜 타이틀을 보시면 이제 더 팔아봐야 6조다. 이제 더 많이 안 팔 거다. 이런 기사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31% 정도가 저점이었다고 요번에 저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 건 아니죠. 더 많이 팔 수도 있고요. 거기까지 안 팔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게 중요한 이유는요.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를 할 때 인덱스로 사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전체 예를 들어서 MSCI로 본다면 MSCI 이머징 마켓이 있고 이머징 마켓에 각 국가가 있고 그 국가 중에서 한국, 사우스 코리아가 있고 비중이 있는데 이 비중을 사우스 코리아만 계속 매도하면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렇게 봤을 때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매도는 상당 부분 많이 팔았다.
이제 매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좀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번에 반도체 노이즈가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면서 그 주에만 무려 9조를 팔았습니다. 엄청나게 반도체 팔았네요. 또 9조를 팔았거든요. 그렇게 급격하게 약간 좀 과하게 판 거죠. 그렇게 급격하게 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강력하게 매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매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강력하게 매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난주에 일단 분석 자료들이 나온 거고요.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약간 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등을 준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 시장을 계속해서 짓누렸던 매도의 주체는 연기금입니다. 연기금도 제가 기사 하나를 좀 가져왔습니다. 기사 하나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의 기사를 보면요.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국내 비중이 20.2% 정도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이건 중요합니다. 연기금이 올해 발표한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이 16.8%예요. 계속 팔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 4월에 회의를 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전략적 자산 배분의 허용 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3%로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16.8%에서 플러스 3%면 19.8%죠. 그렇죠. 물론 아래도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꼭 그걸 맞추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최대까지 하면 19.8%인데 저게 5월 말 기준으로 20.2%였어요. 그때 이후에 연기금이 약 3조 정도 더 팔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면 지금의 연기금 비중은요. 거의 한 19%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연기금의 입장에서는 이제 더 많이 팔 거냐? 그렇게 욕을 먹고 있는데 여기서 막 팔아서 저 밑에까지 팔 거냐? 이러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연기금은 이게 주가가 떨어지면 비중 자체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은 지난 2월, 3월에도 3,000포인트, 3,050포인트 떨어질 때 연기금이 사더라고요. 이번에도 3,100포인트 떨어지면은 전체 비중도 상당히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그 밑에 더 팔기보다는 거기서부터는 오히려 조금 샀다가 또 올라오면 팔고 이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연기금과 외국인들의 지금의 수급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여기서 공격적으로 팔아서 밑으로 내리꽂지는 않을 것이다. 수급적 측면에서 볼 땐 그런 판단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아래는 설명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위로 올라가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3,060포인트까지 떨어졌잖아요. 위로 올라가서 지금 3,100포인트 위에까지 반등을 뭐 이번 주에 다행히 줬는데 여기서 다시 3,200포인트 위로 이렇게 올라선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 외국인들이 지금 사주느냐 그런 게 아니고 파는 게 이제 거의 많이 팔았다라는 인식이거든요. 그리고 연기금은 지금 이 밑에서는 비중 자체가 떨어지고 이제는 역시 조금씩 살 뿐이지 이제 여기서 올라가면은 이제 공격적으로 사가지고 지수를 끌어올리느냐 이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럴 모멘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수가 3,200포인트 올라서서 다시 3,300포인트로 가면은 다시 연기금과 외국인은 매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급적 측면에서 우리나라 증시의 지수 자체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주체인 외국인과 연기금의 거래로 봤을 때 시장은 이 아래로 내려가면 더 팔지 않거나 사고 위로 올라가면 다시 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갇혀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볼 때도 3,300포인트에서 3,060포인트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 240포인트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한 반 정도 50포인트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건 이제 저의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러면 120포인트면은 3,060에서 그러면 3,180포인트, 3,200포인트 사이가 되죠. 이 정도 가면은 자, 여기서 돌파하면은 이건 추세적으로 다시 상승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럴 만한 모멘텀이 있느냐로 봤을 때는 그리고 앞으로 있을 불확실성을 생각해 볼 때는 그렇게 강력하게 매수 베팅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로 보는 거죠. 그렇다면 지수가 3,060에서 지금 3,100포인트 위로 올라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부터는 다시 주춤주춤해서 이제 이 아래에 있는 3,050포인트를 깨지도 않고 위로 있는 3,200포인트 가지도 않는 사이에서 향후에 나올 이벤트들 테이퍼링이나 아니면은 우리나라는 9월 9일 날 선물에서 동시만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동시만기에 이제 상황을 좀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눈치 보기 좀 횡보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 정말 크게 급락했던 반도체 D램 가격 그 우려로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주주가 이번에 500만 명 돌파했다는 네. 뉴스도 나왔잖아요. 이게 급락하면 우리가 보통 크게 반등,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나오잖아요. 네네. 그걸 기대했던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진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 정말 그 약세장으로 가는 그 신호이냐 네. 아니면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하면 그래도 한번 좀 크게 오를 만한데 네. 왜 못 오르냐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삼성전자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기업 가치로 봐서는 더 많이 빠질 거라고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는 좀 멈추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왜 급반등을 못 하느냐? 일단 첫 번째 수급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를 개인들이 사가지고 그렇게 강하게 오를 수 있는 부분은 현재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연기금이 사든지 외국인들이 사면서 삼성전자를 대규모로 사줘야 되는데 삼성전자 하나를 수조원씩 팔 수 있는 힘이 있는 외국인들이잖아요. 그들이 사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제에 깔려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강하게 가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가 오르다는 얘기는 지수가 강하게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지수 자체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있지는 않습니다. 지수가 강하게 가기보다는 지금 박스권 정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강하게 베팅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고요. 삼성전자의 지금 올해 영업이익이 한 50조에서 53조 정도 보거든요. 지금 시가총액이 500조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제가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게 절대 저평가냐 그런 구간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노이즈를 다 뺀다 하더라도 절대 저평가 수준은 아니다. 물론 여기서 더 빠지는 건 저평가 수준으로 가요. 그래서 더 많이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적정 평가에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항상 멀티플을 할 때는 뭔가 성장이 당장 있는 이벤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의 그런 이벤트가 지금 명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멈춰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가는 이게 상승 후에 옆으로 박스로 횡보하는 주식들이 있어요. 이런 주식들은 여러분 왜 안 빠질까요? 이거는 팔지 않거나 매수했던 사람이 팔지 않거나 또는 여기서 거래량이 없이 있기 때문에 모두 관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대로 팔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 얘기를 제가 최근에 어디 방송에서 해서 다시 한번 여기서 자세히 좀 말씀드릴게요. 질문이 있었어요.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이 삼성전자도 지금 그래요. 단기적으로 빠진 종목이 곧바로 반등하지 못하고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잖아요. 네. 그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바닥 다지기 하는구나. 이제 다 빠졌어.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주가가 빠졌어요. 누군가 분명히 강력하게 팔았던 거잖아요. 팔았는데 밑으로 옆에서 횡보한다는 얘기는 강하게 사는 사람이 아직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힘이 아직 약한 거예요. 이렇게 힘이 약한 주식은 밑으로 있다가 더 빠지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횡보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개별 종목이 지금 삼성전자처럼 움직였으면요. 옆으로 횡보하다 더 빠집니다. 근데 이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옆으로 이 박스권에 지금 여기서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기적 분석의 측면에서도 여기서 그냥 V자로 반등을 하기보다는 반등 주어서 옆으로 횡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삼성전자 이제 갈 거야 그래서 강력하게 베팅을 하면서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좀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주춤하면서 멈춰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많은 분들이 빨리 좀 갔으면 하고 기대하는데 네네. 근데 하긴 그 심리가 삼성전자 투자할 때 처음에는 다 장기 투자 생각을 했을 건데 네네. 그래도 주가가 마이너스 이 파란불이 들어오면 예. 기분 나쁘죠. 그 불안해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주가를 확인하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자꾸 걱정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기분 나빠하셔서 참 얘기하기가 민망하긴 한데요. 삼성전자 장기 투자하려고 사실 사셨잖아요, 처음에. 네. 근데 요번에 떨어지고 몇 개월 동안 내려가고 거기서 버티고 버텼는데 다른 거 다 올라갈 때 삼성전자는 줄줄줄줄 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번에 더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낙심도 하고 그러면서 처음에 생각했던 걸 잊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야 역시 주식 그냥 우리나라는 장기 투자하면 안 되는 시장이야. 이런 얘기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해요. 맞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내가 어떤 종목을 살 때 내가 이 주식을 왜 샀고 어느 정도가 내가 생각했던 스토리가 변화가 되면 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난 장기 투자해서 가져갈까라고 마음 먹었을 때는 내가 처음에 마음 먹었을 때 변함이 크게 없다면 그 투자 전략을 고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좀 빠지고 또 삼성전자가 빠지는 바람에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그 가치관, 투자의 가치관 자체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장기 투자 할 거라면서요. 근데 왜 고민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듣는 사람이. 우리가 그런 얘기는 못 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가 농담적으로 나올 정도로 요즘에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올라와 준 상태에서 있어야지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서도 개별 종목 장세가 되던 아니면 다른 쪽이 올라가든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오는 걸 바라야 되고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시장에 순응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황이 그렇지 않은데 내 건 왜 올라라서 맨날 가슴 졸이고 있으면 이거 내 생각이지 시장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조금 마음을 조금 더 편하게 가시고 조금 더 길게 시장이 무너질 것 같으면 이런 표현을 못 드립니다. 근데 무너질 시장은 아니니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가지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참 사람 심리가 오를 때는 8만 원, 9만 원에 사시는 분들 지금에서도 더 오를 만한 기업의 어떤 모멘텀, 가치가 있어라고 판단을 하시지만 막상 떨어지면 그러니까 오를 때는 오히려 추격 매수를 잘하는데 떨어지면 불안해서 더 못 사. 오히려 이때가 살 기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왜 처음에 이 주식을 선택했는가 그 기본을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건 전체적인 시장 이게 반전이 되기 위해서는 강하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강하게 들어와줘야 된다. 이게 이제 필수 조건이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이 지난해에는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작년에는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는데 왜 올랐냐? 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팔지 않고 개인들이 계속 사주면 개인들의 힘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냐? 이게 요즘에 가장 궁금해하실 거예요. 근데 개인들이 아래에서 사면서 올라올 때는요, 이렇습니다. 주가가 각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급하게 빠진 종목은 급하게 올라옵니다. 완만하게 간 사람은 완만하게 올라오고, 이렇게 주식의 속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급하게 빠졌을 때는 급하게 올라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빨리 빠지면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올라오면서 매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빠진 시장이나 종목은 급하게 올라와요. 근데 작년에 개인들이 사면서 물론 어마어마한 금액을 사긴 했지만 개인들이 사면서 급하게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요. 매도하는 외국인이나 국내 기관들이 밑에다 판 게 아니에요. 그냥 냅두면 뭐 개인들이 막 사주니까 위에다가 차곡차곡 계속 이익실현하면서 판 겁니다. 이걸 저는 보수성 매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지수가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개인들이 작년처럼 이렇게 샀다 하더라도 지금은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은 여기서 기다렸다 팔지 않습니다. 그냥 갖다 팔아요. 그러니까 그 힘에 부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들의 힘만으로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다른 매수의 주체가 들어와서 이것을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지수 관련 대형주들은 그냥 몇백억 사가지고 올릴 문제는 아니거든요. 조 단위로 사야 되거든요. 조 단위로 응징력 있게 어떤 한 종목에 집중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연기금이나 외국인들의 지금 상황 뿐이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들어와줘야지만 올라올 수 없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무슨 무조건 외국인만 추종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도 말씀드립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외국인이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환율 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하여튼 투자할 만한 모멘텀이 좀 없다 한국 시장에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방송하는 지금 그 뭐 금리 인상 한국은행에서 0.25% 인상을 했잖아요. 이렇게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외국인 입장에서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이거 우리 돈의 가치를 좀 높이는 거니까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금리 인상하면은 악재로 보는 사람도 있고 호재로 보는 사람이 있고 전부 다 여러 가지 시각이 있죠. 근데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금리 인상은 이런 거죠. 그날의 경기가 좋아지면서 금리 인상을 하고 금리 인상하면은 통화 가치가 높아지고 통화 가치가 높아지면 원화가 강세가 되면 외국인들이 매수의 유인이 된다. 근데 이론이죠. 이론이죠. 네, 이론적인 거고요. 아주 정석적인. 현실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맞아 떨어질 때가 있고 안 맞을 때가 있는데 지금의 상황이 그게 맞아줄 수 있느냐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의 금리가 지금 전 세계 환경에서 우리나라 자체 시장을 움직일 만한 어떤 상황으로 모멘텀이 될 수 있느냐에서는 좀 약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오늘 금리, 저도 지금 우리 녹화를 하는데 금리 발표를 해서 지금 시장을 못 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했어요. 금리 인상을 했는데, 이번에 금리 인상을 했지만, 선제적으로 했지만, 앞으로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그렇고, 그리고 글로벌 경기 지표가 좀 둔화가 되니, 앞으로는 좀, 찬찬히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라고
비둘기파적인 얘기가 이주열 총재 입을 통해서 나오면은 시장은 큰 충격 안 받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를 지금 인상했으니까 동결 얘기를 하지 말아야겠네요. 동결했다 하더라도 향후 이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 이제 상관이 없는데 이제 어떤 경우가 안 좋은 거냐면 금리 인상을 해놓고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면서 곧 뭐 올해 안에 또 뭐 한두 번 금리 인상을 더 할 거야.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호재가 아니고 악재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론적으로는 금리가 인상이 되면 원화 강세가 되고 원화 강세가 되면 외국인 들어오고 라고 보는 분들이 있지만 이거는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이론가들이 애널리스트들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 투자에서는 금리가 오르는 거는 주식시장에서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여러분? 미국의 금리 인상 오르는 거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금리 인상 오르는 거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많이 합니다. 수급자 측면에서. 그래서 앞으로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할 거라는 투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겠고 우리 시장이 금리 인상한 것을 실제로는 지난주에 반영을 했어요. 지난주에 개별 중소형 종목들이 코스닥이 7%를 하락했지 않습니까? 중소형주의 성장주들을 갖다 때린 것은 이번 주에 금리 인상할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을 상당 부분 반영했기 때문에 이것은 단기적인 영향이고 일시적인 영향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코멘트가 우리 파월 의장의 입을 중요시 여기듯이 우리 시장에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께서 아주 강력하게 금리 인상에 대한 매파적 발언 의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단기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 인상 이후에 나오는 코멘트, 예. 그게 이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전망에 대한 네네. 이게 이제 시장을 좌우할 수 있겠네요. 예. 그거를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